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 확인하신 분들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국이 사랑하는 코인이라고 하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25%까지도 하락하고 있고요. 대장인 비트코인 역시나 6%대 강한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만 혼란스러운가라고 따져보더라도 주식시장도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죠. 개인만 사들이면서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저희와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정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좀 더 직접적으로 전문가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QR코드 해왔으니까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미국 시장입니다. 역시나 파란불로 일제히 마감을 했지만 중요한 건 처음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며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급락하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관세 때문이고요. 이 장 막판 즈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혔고 실제로 2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캐나다라든지 유럽에까지도 점점 그 방침을 확대해 나가겠다,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불확실성 또 불안함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좀 알기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방송에서는 관세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트럼프 관세 강행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라는 시장 상황 먼저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 우리 국내 시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뉴욕 증시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가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우리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 관세가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까지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보자면 비트코인 대장 6% 하락하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25%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위험하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대체 암호화폐와 관세 어떤 상관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고 여기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좀 더 저희와 안전하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자세하게 다뤄주실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가님 모시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연휴도 이제 본격적으로 끝나고 이제 좀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하필이면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시장 네.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네. 네, 일단 정말 슬픈 날이다, 그죠? 그렇죠. 네. 다들 알다시피 이제 토요일 날 새벽 3시, 2시 사이에 이슈 하나가 좀 크게 터졌는데요.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재확인의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제 새벽 3시 정도에 이제 이슈가 나왔었고 이 당시 3시 이후부터 증시 밀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관세 얘기는 좀 뒤에다가 좀 할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2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심리 회피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이날 다우 산업지수하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빠진 건 아니죠. 0.75, 0.28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0.5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정확히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우리나라 시간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미증시 시간대가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미증시는 오히려 주말 껴있는 상황이라서 다행인 거고요. 근데 선물 시장이 지금 좀 난리가 났습니다. 미증시 선물 시장이. 그래서 증시가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지금 현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았고 이후에 오늘 오전부터 이제 미증시 주요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개파락 나오게 되면서 빠지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 관세 얘기죠.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오늘 PPT를 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고요. 내용인 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관세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트럼프의 좀 이제 의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서명을 한 뒤에 대부분 서명 이후에 내용이 바뀔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이후에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시행을 막기 위해 오늘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냐?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이 관세에 대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당장 없다라면서 상당히 강경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아무튼 트럼프의 강생 입장 확인이 전해지면서 뉴욕 3대 지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오늘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난리가 났고요. 코스닥은 지금 아마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말 포함해가지고 거의 12K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같은 날 오후 2월 18일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스케줄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 캐나다 등 부과한다고 했었고요. 이번 조치는 2월 1일 날 이제 서명을 시작을 해서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세 부과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라는 것처럼 강경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제 주요 관세를 이제 매기는 국가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해는 이제 뭐 손에는 손, 이해는 이였나요?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네. 손에는 이해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 네. 아무튼간에 이제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보복 전쟁에 대한 포부를 얘기를 했고요. 캐나다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55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복 조치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통상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고요. 중국 예전에 미중 무역이었었죠. 2018년도 당시에 좀 컸던 이슈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제 라운드가 시작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방아쇠를 당겼다. 이제 주요 국가들도 보복 맞불 하겠다. 이제 맞불을 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 보게 되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25%,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25% 관세, 중국은 추가 10%에다가 최대 관세 60%에 지금 현재 유럽연합 및 주요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이제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품목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시장을 다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정말 많지만 전 코인만 다루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비중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사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 크진 않죠. 왜 그러냐? 새벽 3시에 이 얘기를 했었고 금융시장 전체 내에 퍼졌던 건 2시간밖에 안 돼요. 2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더 올랐습니다. 달러도 강세 추이 다시 보여주면서 108.220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채권지수 올라오고요. 시장의 명목금이라고 볼 수 있는 채권지수 올라오고 있고 달러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92K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선물 기준으로는 좀 사태 보여드릴 건데 개폭이 진짜 큽니다. 뭐 미증시 개장되고 나서 또 한번 파동이 이뤄질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오늘 QR코드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의 물론 자유협정을 제외한 그러니까 체결한 인근 동맹국까지의 무차별적인 보편 관세를 매기면서 이 부분이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죠. 정치적, 지리적 리스크라고도 하는 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발 원인을 좀 보려면은 시장에서 하나의 자산을 좀 보면 됩니다. 이 이슈가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인가? 지정학적 리스크일 경우에는 CL이라고 할 수 있는 크루드 오일을 좀 보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가 이 당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배럴당 72불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오늘자 추가 갭 상승까지 나오면서 75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원자재 상품들에 대한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좀 가격폭이 낮춰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다라는 점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관세 어떤 상황인지 내용과 상황까지 정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할 말이 저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들 좀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외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대응 함께 하실 수 있게 여기 QR코드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은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함께 하시면서 투자를 좀 마음 편하게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과 관세 어떤 연관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뭐 주식 시장과의 연관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라든지 수출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관세랑 암호화폐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슈 먼저 가져왔었고요.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10만 달러를 화웨했다고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이에서 이 이슈가 나왔던 거고 아마 시장을 좀 이제 깊게 봐셨던 분들은 뭐 집중적으로 봐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좀 뭐 100K 근처에서 98K 정도까지를 좀 행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태가 터진 게 지금 오늘자 오전부터 새벽부터 좀 이제 크게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야간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날 저녁까지 흐름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좀 많이 무너진 상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세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후 별다른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FOMC까지도 무사히 넘겼고 사실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시장만 본다면은 진짜 시장 이슈 너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일본 금리부터 있었고 딥시크 관련 이슈 그리고 추가적으로 FOMC 관련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거의 지금 안 본 뭐 서적이나 리포트나 보고서 이런 거 다 봤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오늘까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20장 이상 보고 왔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들을 어느 정도 많이 해소하면서 다행히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00K 가격이라는 좀 이제 심적인 가격대를 잘 유지하면서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 3시 사태가 한번 터지고 나서 이제 이때 당시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05K 근처에서 103K 근처까지 빠졌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주말에도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제 주요 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5일 거래하고 말기 하죠. 때문에 맞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약간의 이제 악재적 요소가 어느 정도 시간적 딜레이가 좀 걸렸기 때문에 0.75였고요. 아마 트럼프가 막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정도에 이제 만약에 이제 관세 관련에 대한 이제 행정 명령에 대한 얘기를 했었더라면은 다우산업 기본적으로 한 2.8%,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이상 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거를 대변하듯이 이게 나스닥 선물지수 차트입니다. 나스닥 현물지수 차트랑 현물지수 차트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물이랑 선물이랑 항상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선물이 먼저 선반영을 보여주고요. 현물이 이걸 따라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뭐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7일 기준으로 24시간 이제 쉬지 않고 운영이 되지만 선물 시장은 정확하게 증권 거래일 기준 5일 거래일과 플러스 23시간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시간 정도의 이제 텀을 두고 다시 개장을 하는데 나스닥 지수가 이 당시 마감했던 기준이 21,528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저가까지 내려왔던 게 더 지금 빠졌는지 올라간지는 차트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29,9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실 분들 있죠. 지금 뭐 비트코인은 105K에서 92K까지 갔는데 뭔 그거의 여파가 크지 않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물 지수에서 500포인트 빠진 거면 진짜 크게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정규장 시간이 아니고 지금 유동성에 대한 회피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신호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상 500포인트 이상이 빠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갭 회복에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 저는 이거 오늘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좀 보고요. 추가적으로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재수 없으면 2만 포인트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 새벽 3시, 5시까지 일어나면서 차트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피어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차트를 계속 봤었는데요. 97K 구간까지 이제 오늘자 새벽 3시 10분 주말 사이에 7,000불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이라기보다 이 방송을 나오기 위해서 나왔던 시간대에서는 96K 8시 30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92.7K까지 내려왔을 거고 아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아마 떨어지고 있는 흐름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상화폐를 던진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97,000달러대 내려왔다고 얘기가 나오죠. 지금 92K인데. 그리고 아까 아침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새벽 3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런 큰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 이제 너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일본의 이제 저자인데 일본 사람인데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인데 비트코인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글들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막 200K 간다, 300K 간다. 상당히 낙관적인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도 지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할 겸 가져온 내용이고요. 자, 이게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 관세 정책이라는 내용이 사실 꽤나 나왔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을 가졌을 때도 공약을 걸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처음 얘기했던 거는 트럼프가 당연히 공약, 즉 대선을 치르면서 얘기가 나왔겠죠. 그 당시 시기가 7월 29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해리스랑 트럼프랑 미 대선에서 토론할 때가 24년 9월. 그때도 중간적으로 한 번 더 관세에 대한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중국은 최대 60%, 그리고 부품 국가들을 25%, 10%대로 매기겠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선반영됐다라는 거는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은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관세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트럼프 대선 때부터 대략 5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라면은 네. 사실 시장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부정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됐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방됐다, 예방 주사 접종을 맞았다라고 맞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관세라는 거를 그러면 추후에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부정적으로 작용할까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FOMC 관련해서도 금리가 그때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반영됐다 하면서 사실 FOMC 끝나고 나서는 동결했죠. 오히려 움직임이 없었었어요. 맞아요. 이런 게 선반영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반영됐다라는 것, 악재라는 재료가 선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터졌는데 왜 갑자기 크게 급락이 나왔는가라는 게 지금 사실 핵심 포커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게 좀 건덕지가 많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미 상원에서 27일이죠. 이제 상원인준 명령을 받고 이제 재무장관으로 후보가 아닙니다. 재무장관으로 자리를 앉은 이제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입니다. 이 스콧 베센트에 대한 인물을 좀 소개를 하자면은 제가 이래저래 얘기를 드렸었지만은 트럼프 인사치고 트럼프가 자리를 앉게 한 거예요. 네, 자리를 앉게 한 거고 트럼프 인사치고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 그리고 이 사람이 자리를 앉게 되면서 후보에 올라가게 되면서 급등하던 미국채 10년물이 하락세를 띄우게 됐다는 거는 사실상 시장에서 긍정적인 인물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빌드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선 캠프 때에서도 경제자문 역할을 맡을 정도로 트럼프의 신임을 맡고 있었고 이후에 관세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영순위로 끌고 갈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죠?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네. 자, 그런데요. 아무튼 이 사람이 2기 재무장관이 지금은 임명을 통해 가지고 68대 29.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은 레드웨이브다. 공화당이 상하 의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명령이라든지 트럼프가 원하는 인사를 자리에 후보로 앉혀놓게 되면은 사실 그냥 뽑히게 돼 있어요. 99% 정도의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서 상당히 정책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건한 좀 정책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시장에 상당히 좀 이제 무리 가지 않게끔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매번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협상, 관세를 협상에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공정 무역 잡겠다고 얘기도 했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관련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고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 관세를 이 사람도 막 강경책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정책이 꺼내질 때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이겠죠. 당연히 미국과 주변국들인데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이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관세 정책 관련해 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사실 재무장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관세를 어느 정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냐? 나라와 협상 카드, 즉 그냥 강경책으로 밀고 나가는 관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줄게, 우리가 이 정도로 관세에 맞춰줄게, 대신 너희들도 이걸 줘 라고 할 수 있는 한 네고시에이션을 한 거죠. 이 카드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았을 때 관세 장치에 대한 정책이 온건할 것이다. 트럼프처럼 막 밀고 가는 성격이 아니라 점진적인 관세를 얘기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무리를 주지 않으려고 했겠죠. 처음부터 25%가 아니라 처음에는 10%,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죠. 25%를 때린다는 게 결과적이지만은 이 25%까지 가는 게 단기간적이냐, 어느 정도 롱텀을 들고 갈 수 있느냐. 근데 이 롱텀을 들고 갈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스콧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관세라는 얘기가 7월 달부터 나왔고 트럼프 대선이 나오면서 관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러한 인물이 자리에 앉고 나서 온건적인 관세 정책을 이어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 박생을 했던 게 아무튼 여기서도 애국가의 협상 테이블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또 하나의 관세는 도구로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협상 카드였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내용 뺄게요. 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트럼프하고 베센트하고의 이제 입장 차이가 바뀐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보편 관세 도입을 기존 사실화했다. 언제요? 2월 1일 날 이제 새벽 3시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7일이 언제죠, 여러분들? 스콧 베센트가
상원 인준 자리 받고 나서 재무장관이 된 시기 날짜예요. 이 스콧 베센트는 재무장관이 제안한 점진적 보편 관세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라고 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트럼프가 베센트에 대한 점진적 관세 정책을 비방한 거죠. 반대하고. 그리고 그는 높은 관세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강경책으로 밀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25%를 당장 때려야지. 뭐 카드나 협상, 온건적인, 점진적인 이런 건 의미 없다. 난 더 높은 카드의 수준을 논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의견을 사실 무시하고 서명의 행정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엄청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고 정리 한번 하고 이 사람 좀 더 설명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24년 7월 처음에 관세 정책 얘기가 나오고 그게 9월달 대선 토론에서까지 어느 정도 이제 뭐 다 만들어졌죠.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설정값까지 맞춰지고 나서 대선까지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1월 20일 무슨 날이었죠? 취임식이었죠. 이 취임식 날에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 그리고 이제 뭐 국가 비상 선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죠. PC 관련주의 얘기 다 끊고 바이든이 했던 정책들을 다 제거하겠다, 종료하겠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취임식 날 제일 중요했던 무슨 얘기를 안 했죠? 관세 얘기를 꺼내질 않았었어요. 이 당시 관세 얘기 꺼내지지 않으면서 미달러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채권 환율도 떨어졌거든요. 이때 관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는 어느 정도 스텝을 밟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초반부터 좀 강하게 가지 말자. 약간 이런 주의였던 거죠.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 아무튼 이런 관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악재가 확실히 터졌던 거는 트럼프가 그냥 밀고 갔던 얘기. 트럼프가 그냥 뭐 점진적인 것보다 원건적인 관점보다는 그냥 25%를 그냥 낮추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아무튼 트럼프는 현재 훨씬 더 높은 본표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발언했고요. 그 과정에서 관세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러트닉 후보자는 29일 청문회에서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무장관인데 이 상무장관이라는 게 우리 경제부 장관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제부 장관은 트럼프와 어떻다? 트럼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강경적인 보편 관세, 강경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관세를 매기면서 계속적으로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물가가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를 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에 1월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던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진전 문구를 삭제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올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달 그리고 6월달까지는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금리를 내리려는 거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시기인데도 연준 쪽에서 이 금리 인하 카드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게 이 관세 정책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관세가 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냐 그런 거는 넌센스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재무장관이고 얘는 상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대통령이죠. 처음에 재무장관이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관세는 협상카드다. 관세는 원건적으로 하겠다.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이 사람이 상원인준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관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합세해가지고 뭘 한 거다. 관세를 그냥 올렸다. 관세를 그냥 빠르게 강경적으로 한 거다. 진행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이 지금 현재 미국을 이제 보호하기 충분할 정도일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저 관세의 발언인데 관세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유발을 주장한 건 난센스다. 그러니까 이거 다 강경책이고 보편 관세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다. 근데 이 둘이 합세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현재 난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알다시피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당히 가까운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래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서 기간이 좀 더 길었던 거.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전쟁,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전쟁, 뭐 석유가 뭐 폭발했다, 뭐 정치적인 뭐 이제 나라 간의 외교 간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저장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에너지, 원자재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이게 시장에서 유효하냐라고 봤을 때. 그래서 근시적으로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섰을 때가 딱 2개 정도 있거든요. 바로 브렉시트 쇼크. 우리 거 방송 보시는 뭐 10대 분들이나 20대 분들이 방송 보시지 않으실 거지만은 아마 그분들은 좀 어렸을 때 발생했던 일이라서 아마 브렉시트는 모를 거고, 제일 가까웠던 게 미중 무역 전쟁이죠. 2018년 7월에서 6월 기준으로 이제 나왔던 이슈였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슈였었죠. 이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권에 있었을 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2개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근시안적이고 관세에 조금 더 연결되는 이슈가 뭐였었냐? 자,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제가 차트에 체크해 놓은 내용들이 그 당시 발생했었던 내용들이죠. 이 당시 처음에 브렉시트 관련해 있었기 때문에 얼마 빠지진 않았죠. 이때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미중 무역을 했었을 때 크게 빠졌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당시 브렉시트가 확정되면서 크게 빠졌었죠. 이건 주봉이에요, 여러분들. 일봉이 아닙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기간 관점으로 거의 3개월 이상 끌고 갔던 게 미중 무역이었고, 6개월이네요. 6개월 이상 끌고 갔던 게 미중 무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중 무역 터지고 나서 6개월간 그럼 뭐가 나온 거죠? 미증시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증시 하락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유동성 부진. 유동성 부진은 다른 말로 뭐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몇 개월 갔다고요? 6개월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미중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왜 맞췄냐? 관세라는 거에 포커스를 제가 둔 거죠. 관세라는 악재적인 요소가 주가를 6개월 동안 내렸던 요소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 관세가 지금 당장 시장에서 또 한 번 6개월 정도의 하락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까라는 게 오늘의 얘기의 결론이겠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 증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한 대 맞았거든요. 1차 예방주사 맞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한 번 걸리고 나서 2번째 걸릴 때 어떠죠? 빨리 나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반병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코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코인 시장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갔던 거는 저는 20년대부터 봅니다. 시장의 사이클에 맞췄던 제대로 들어갔던 거는. 근데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미중 무역이 2018년도 당시에 늘어졌다며요. 그렇죠? 6개월간. 근데 그 당시에도 코인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요. 지금 유동성이 비트코인 시장은 그 당시에 요만했었어요. 증시는 요만했었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증시 요만, 비트코인 요만합니다. 네? 그릇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에서 뭐 시장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비트코인, 코인 시장의 시총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 유동성만큼, 현금의 유동성만큼 지금 주식 시장, 뭐 미국 증시나 다 포함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그냥 개별 국가, 우리나라보다 코인 시장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 증시보다. 그 정도로 지금 현금 유동성이나 시장의 유동성을 막대하게 갖고 있는 코인 시장인데, 이 코인 시장이 이 사실 관세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사실 막게 되는 건 처음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세가 나올 수 있고, 하락적인 표면에 대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다가 말 거예요. 그런데 비코인 시장에서는 지금 이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도 미선물 빠지고 있고, 근데 미선물은 지금 빠지다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코인 시장은 좀 다르죠.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주말 내에서도 계속 빠지고 있고. 제가 정규장이 아닐 때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시장이 거의 재미없게 움직입니다. 하루에 그냥 주말 사이에 1, 2K 움직임, 많이 움직이면 1, 2K 정도 움직이고,
보편적으로는 1K 내에서 움직이는데 주말 사이에 10K 넘게, 12K 넘게 떨어졌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오늘 미증시 개장하고 나서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도저히 잘 모르겠지만 뭐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또 나올 게 있습니다. 지금 김프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한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김치 프리미엄이 뭡니까? 국내 거래소 그리고 외국 거래소가 있죠. 국내 거래소의 코인에 대한 프리미엄이 7% 이상 붙은 겁니다. 왜? 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내다 팔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거래소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붙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김프가 많이 붙으면 안 좋습니다. 옛날에 2017년도, 18년도 때 아마 김프 30% 가면서 한번 크게 급락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김프가 붙게 되면은 시장에서 사실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김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면 QR코드로 오시고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김프가 붙으면은 지금 사실 시장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김프가 지금 단 며칠 사이에 올라왔냐면요. 9.77까지 올라왔고 아까 차트 지금 봤는데 7%에서 좀 6%대 움직이고 있겠습니다. 김프가 지금 현재 원래는 3%대, 4%대 수준에서 좀 놀다가 이 관세액이 터지고 나서 거의 10%대까지 올라갔어요. 좀 많이 안 좋고요. 도미넌스도 좀 사실상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도미넌스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막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미넌스도 시장에 대한 외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냐면은 외국인은 내다 팔고 있는데 개인은 사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을 김프에다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프가 지금 김프래 지금 비트코인이 이 관세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왔고 그 관세가 왜 지금 부정적이었고 인물들 제가 소개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네, 이 사람들 다 얘기하면서 왜 관세는 원래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었지만은 그 부정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서 갔던 게 지금 사실은 사실 너무 강경적으로 많이 밀고 간 정책 덕분에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1월 달에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대도 올라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2월 달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을 정말 기회로 잡아야 될지 혹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탈출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저처럼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계속 다뤄드리고 있죠. 이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관련 인물들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짚어드렸고요. 또 한국 프리미엄,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관련된 내용까지도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 저희가 방송 중에 정말 짧게만 알려드리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활용해 보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어떤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장 상황과 이슈들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다면 이제부터는 차트상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우리 대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사실 오늘 초반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좀 버텨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급하게 더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불안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제가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제가 그냥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냥 이 관점이 깨질 때까지 저는 그냥 관점을 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 경제 방송 보면은 막 이랬죠, 저랬죠, 막 했제, 안 했죠, 뭐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관점 이런 걸 바꾸는 게 싫어요. 막 코에 걸면 코골이고 뭐 귀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귀걸이 이런 걸 네.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관점 하나 딱 박아놓고 그 관점이 깨질 때까지 시장을 보는 사람인데 그 관점이 지금 오늘 아침에 그냥 깨져버렸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점이 뭐였냐면은 그 예전에 여기 저점 보이시나요? 여기 저점이 자리가 97.6 정도 될 건데 제가 아마 여기 당시에 차트를 분석했었을 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4시간 이제 일봉인데 차트가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막 이제 계속적으로 고점 상승하고 나서 그 트럼프가 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100K에서 108K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 못 잡을 때 한 번은 좀 눌리겠거니 해가지고 눌리더라도 97K가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라고 제 그 너튜브에 그냥 박제를 해놨습니다. 97K가 빠지진 않을 거다. 빠지면은 그냥 하락 관점으로 돌리겠다. 그리고 그 관점이 맞다면은 다시 한번 고가 갱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관점을 지금 오늘 트럼프가 깨줬거든요. 그것도 제가 만약에 시장을 보고 있는 시간대였었으면은 좋았겠죠. 새벽 3시에 관세 얘기를 나오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외신들도 3월 달쯤에 관세 이제 수행 명령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었는데 잠자고 있는 사이에 아침 일어나 보니까 비트코인이 좀 많이 아파 보이더라고요. 막 그래서 야,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 보니까 내용 쓱 살펴보니 이런 얘기를 꺼냈어? 배신 때렸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이 좀 힘이 없다. 그냥 미국은 트럼프가 말이 그냥 최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97K를 좀 유효하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전에 그 시장에서 막 FOMC 그리고 고용지표, 막 물가지표 나오게 되면서 물가지표 때 올랐지만 이렇게 하향 쪽 추세를 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당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추세가 하방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된 거죠? 취임식 붙고 이 당시 이제 물가지수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증시가 그때 주가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채널링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끌고 오면 되거든요. 채널링 만들 때 패럴렐 채널이라고 도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채널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승 추세에서 조정 국면 추세인 거예요. 계속 주가가 계속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저는 주가는 항상 어떻게 올라가냐고 판단하냐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일직선이 될 수가 없어요. X, Y 축으로 1대1 비율을 가지면서 갈 수가 없고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항상 상승, 조정, 하락, 상승, 조정, 하락 항상 이 보합공과 상승 추세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엘리펀트 파동이래. 엘리어트 파동 있죠?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제일 좋고 아무튼 지금은 상승을 했다면 쉬어가는 조정이었던 거죠. 지금 이 구간이. 그 구간이 이렇게 하락 채널링으로 이게 눌림이 났었던 거고 그 하락 채널에 대한 상단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에 대한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잠시만요.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받을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상승 돌파가 나왔는데 그대로 매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돌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왔으면 약간의 조정 눌리고 받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제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당시 딱 이거 봤었어요. 이게 매번 말씀을 드리는 이제 채널에 대한 리테스트 지지가 있었으면 그 지지가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예전엔 저항이었잖아요. 지금 예전엔 저항이었다가 돌파가 되면 그게 지지 구간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리테스트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어깨 머리 패턴이라고 있는데 그 패턴이 여기 추세대 기반으로 만들어진 패턴이에요. 왜? Y 이 상승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추세를 딱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방에 대한 추세죠. 그러면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갈 때 예전에 추세대를 맞고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보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 추세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왼쪽 어깨는 오른쪽 어깨다. 여기서 때려.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원리를 이해하면은 예전에 상승 추세를 그냥 저항으로 받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돌파했으니까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니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제가 얘기를 했던 구간이 뭐냐면 97.4에서 나왔는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막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97.6, 4 안 맞으면 이상하니까 97 근처 깨지지 말자 이거를 이제 본론으로 잡았는데 이때 당시 97 깨지지 않고 다시 올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피보나치 좋아하잖아요. 여기 저가 구간대랑 여기 고가 구간대 끊으면 뭐 나옵니까? 그냥 피보나치 자리값 두 개가 연결되는 곳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깨지기 힘들다. 97이 0.618짜리라고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97 깨질 때까지 그냥 매수가 맞고 깨지면 그냥 그때부터 하방 관점을 보겠다라고 열어두고 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깨져버렸어요. 추세 때도 이탈을 해버렸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하방 쪽으로 추세가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매수 잡아야 돼요? 매수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지금 사실 둘 다 가능한 지점이긴 해요. 밑에도 지지가 많고 위에도 저항이 많아졌어요. 옛날엔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천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제한된 국면이 딱 보이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전고점 잡고 매도 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고점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 그냥 매도로 버틴다라는 관점이었다면은 사실은 지금이 두 번의 고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저항이 확실히 만들어졌고 그 구간대에 매물대가 무조건 생겼거든요. 그 구간대의 매물대에서는 지금 한 자리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는데 98.4K 못 깹니다. 여기 깨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한번 매도 대응이 가능하고 저는 그런 자리 싫습니다. 100K 밑대로 없나요? 한데 101.4K 봅시다. 저는 여기 두 구간 깨지면은 그냥 상승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악재가 다 해소됐다라는 게 이 두 구간 깼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근데 사실은 이거 할인 박앤세일 아닙니까? 너무 싸게 나와 있네요 매물이. 당근 마켓에 너무 싸게 나와 있는데 물건 사고 싶어요 하시는데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0K 깨질 가능성이 너무 여력이 높아서 여러분들한테만 딱 드리는 비밀인데 87.6K 이거 제가 하모닉 패턴이라고 그 기존 방식 서술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패턴. 아마 차트 좀 보신 분들은 나 저거 뭔지 알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얘가 이 패턴을 하모닉 패턴 테스트기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엑셀을 통해 가지고 수식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지금 나온 값이 지금 이제 81.4K 정도까지밖에 못 뺀다라고 좀 1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빠지는 자리는 81.4K. 근데 저는 지금 매수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요 하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90K 사이실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단에 다 꼬리 박았어요. 그러니까 캔들 자체가 몸통으로 사실 매물대를 좀 구분하는 경향이 좀 크지 꼬리 쪽으로 매물대를 구분하는 경향은 없거든요 거의. 근데 지금 보면은 밑단에서 보면 여기까지죠. 92.6K 밑으로는 사실 몸통이 없습니다 캔들에. 뭐 1시간 봉, 2시간 봉으로 있는데요. 그럼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본 관점에서 보는 게 조금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물대는 조금 더 긴 캔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더 긴 부분들이 더 잘 맞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92K 그냥 어느 정도 받고 다시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시 올랐다가 눌림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받고 싶으면 그냥 87.4K 딱 하나 기다리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방송이었습니다. 관세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함께 차트를 보면서 이 구간에서는 사면 좋겠다. 또 다시금 상승 가능성이 나오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구간도 짚어드렸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방송에서는 리플 관련한 내용도 저희가 준비를 해왔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리플 관련된 내용은 QR코드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